네, 코로나19에 따른 학력 양극화 실태 지난 수요일 이 시간에 다뤄봤는데요. 관계가 끊긴 시대의 교육은 어떤 문제를 드러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교육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중앙대 도거동문학과 김누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학업 성취도 관련해서 시민단체도 그렇고 교육청들 관련해서 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 조사 결과를 보면 학업 성취도의 양극화가 벌어졌다. 그러니까 중위권은 크게 줄어들고 상위권과 하위권으로 크게 나뉘는 양극화가 벌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공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하고 또 거기에 사교육까지 영향을 줬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좀 더 근본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 시대가 우리 교육 현장에는 어떤 과제를 안겨줬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내 혼자 건강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준 거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해야 되는구나. 나만 건강할 수는 없다. 그게 사실은 한국 사회로 봐서는 한 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지금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봐야 되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우리 교육은 과연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교육인가,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하는 거죠. 우리는 아주 극단적인 경쟁 교육을 시키는 나라고요. 그러한 극단적인 경쟁 교육 속에서 아이들이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배우기는커녕 오히려 학교에 들어가면 그러한 가치를 경시하게 되는 이런 전도된 상황인 거죠. 맞는 얘기 같습니까? 저희 자녀들도 그렇고 학교에 가서 어떤 뭔가를 배우는 것들이 외우고 풀고 이런 것들을 배우지 어떤 연대의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들과 크게 얘기한 경험은 좀 없는 것 같은데 예. 사실 아이들 보면 좀 불쌍한 게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시간이 갈수록 하다 보면 학원에 매몰이 되고 밤늦게까지 공부만 하다가 돌아오는 게 반복이 돼요. 근데 부모들도 그게 뭔가 잘못됐다고는 알고는 있지만 예. 우리나라가 지금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그 시스템을 쫓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앞서 말씀하신 경쟁에 매몰되어 있는 이 시스템이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경쟁은 일정 정도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한국은 너무 극단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얼마 전에 몇 해 전이죠. 르몽드에서 한국 교육을 보고서 한 진단이 저는 의미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왜냐하면 한국 교육은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을 주는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지금 실제로 많은 지표들을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경쟁을 시킨 나라는 어느 곳에도 없어요. 이제는 경쟁 교육을 끝낼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 정부도 그렇고 이전 정부도 그렇고 교육 시스템의 변화를 항상 주장을 하지만 예. 크게 바뀌는 것은 지금 없어 보이는데 예. 그게 그러면 근본적인 거를 완전히 뒤엎지 않고 너무 지엽적인 것만 건드린다 이렇게 그럼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지금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도 너무나 부족하고 사실은 현 정부에 와서 교육은 조금 개선됐다기보다는 개약됐다고 보는 게 옳죠. 개학이다. 그렇죠. 지난번에 그 수능 비중을 높인다거나 하는 것들은 힘겹게 좀 더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완전히 뒤돌리는 이러한 결정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이제 변화가 필요한 때가 왔다는 것이고요. 그 내용은 뭐냐 하는 것을 저는 최근에 그 샌델 교수라고 아시잖아요. 네, 마이클 샌델 교수가 최근에 나온 책이 정말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놀랐어요. 샌델 교수가 결국은 미국을 최근에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야만적인 사회로 만든 것, 또 트럼프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현상, 이러한 현상을 만든 원인이 어디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 책이. 네. 그 원인이 샌델 교수는 무엇보다도 교육에 있다고 본 거예요. 특히 소위 경쟁주의, 능력주의 교육, 결국은 경쟁을 통해서 소위 능력주의 사회를 만든 것, 이것을 샌델 교수는 굉장히 세게 폭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폭정. 폭군들이 하는 정치라고 하면서 민주적인 사회를 파괴하는 게 이런 능력주의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지요. 지금 한국 사회의 경우도
결국은 이 경쟁 교육이 단순히 교실만 파괴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사회를 파괴하는 근원적인 요인입니다. 예. 자, 교수님이 뭐 워낙에 여러 군데서 강의를 하면서 강조하신 게 교육이 목적이 뭐냐, 우리나라는 그 목적을 잃고 예. 있다. 학교 가서 학원 가서 뭔가를 암기하고 외우는 능력을 배우는 곳이 학교가 아니고 예. 결국은 강한 자아를 가질 수 있는 인격체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독일과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독일 그 베를린 같은 경우에 그 당장 난민들을 데려오라 이런 시위가 지난해 여럿 있었습니다. 예. 자, 이런 시위에 어린 학생들도 참여를 하곤 하는데요. 잠깐 준비된 영상 보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ey are so hungry. There is no doctor here, no medicine. There's lots of people sick. It's catastrophe here right now. Wir sind heute hier, weil uns Menschenrechte und die Menschenwürde besonders wichtig ist und es kann so nicht weitergehen. 자, 독일에서는 어린 아이들도 길거리 나와서 시위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한 난민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걸 보면은 어린 아이들도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밖으로 표출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고 그것도 하나가 중요한 거고 또 마찬가지로 함께하는 사회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교육의 가치 아니냐 이걸 지금 강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독일이란 나라는 정말 특이한 나라가 된 겁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그 국제적인 여론조사 갤럽이나 뭐라고 하나요? 퓨 리서치라고 하나 이런 중요한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네. 나온 걸 보면 놀라운 거예요. 독일을 가장 그 지도력을 따를 만한 나라다. 가장 존경할 만한 나라다. 이런 류의 그런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독일이 지금 국제적으로 도덕적 권위 같은 걸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시리아에 있는 그리스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 그 사람들 전원을 가지고 다 데려오라고 데모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다수죠.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는 독일에 대한 그러한 국제적인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독일 역사를 돌아보면 놀라운 거죠. 독일은 20세기에 정말 끔찍한 역사를 가진 나라잖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 이런 게 다 독일이 저지른 죄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변했냐는 거죠. 이것은 바로 교육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새로운 독일을 만들었고요. 그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던 게 1970년입니다. 지금 50년 됐어요. 그리고 이 근본적인 변화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바로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요. 경쟁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히틀러 파시즘을 만든 게 바로 경쟁 교육이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우리 지금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 교육이 심한 나라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한국 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민주주의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일상적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쟁 교육이 만들어 놓은 파쇼 교육의 잔재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그 바꿔야 되는 그 당위성에서는 많은 학부모들도 그렇고 동의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과연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 예. 방법론이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해결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렇게 어려울 게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세 가지를 없애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요? 예, 세 가지. 첫째, 대학 입학 시험 없애야 돼요. 시험을 없애요. 예, 대입제도. 대학 입학 시험을 없애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대학 입학 시험이 존재하는 한 어떤 형태의 개혁의 시도도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지금 해방 이후에 지난 70년 동안 한 번도 대학 입학 시험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개혁이라는 거 성공한 적이 없고요.
우리의 경우는 항상 일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게 결국 입시 개혁으로 끝나고요. 네. 입시를 조금 바꿔놓으면 한국 사회 기득권들은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거기 적응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천용이 없는 이런 사회가 지금 된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 없애야 될 것은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엄청난 대학 서열 체제죠. 이거 없애야 됩니다. 순위. 그렇죠. 지금 뭐 스카이를 정점으로 하는 이런 대학이 순위로 돼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없애야 되고요. 세 번째로 없애야 될 게 대학 등록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대학 순위를 없애고 대학 입학 시험 자체를 없앤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낯설게 들리잖아요. 네. 아 저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걸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 이게 있나요? 대학 입학 시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독일의 경우는 아비투어라고 해서 고등학교 졸업 시험을 보는 거죠. 90% 정도 붙습니다. 프랑스는 아마 아실 거예요. 바칼로레아. 이건 한 80% 정도 붙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다수의 유럽 국가가 대학 입학 시험 없고요. 그 다음에 대학의 서열 체제 가지고 있는 유럽 국가 거의 없어요. 지금 독일은 완전히 평준화되어 있고요. 프랑스는 소르본느가 있었지만 지금 없어졌죠. 파리 1, 2, 4, 6 대학으로 해체됐고요. 지금 파리 1대학에서 13대학으로 평준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지금 유럽만이 아니고 최근에 나온 책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마이클 샌델 교수의 그런 책, 공정하다는 착각. 이 책에서 보면 샌델 교수가 내세우는 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샌델 교수가 미국에서 소위 이런 엘리트주의의 오만과 또 거기서 패자들이 느끼는 굴욕감 이것이 미국 사회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면서 이제는 이 교육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뭐겠어요? 첫째, 대학 입학 시험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 입학 시험을 자격고사 정도로 보고요. 네. 그다음에 추천제에 의해서 추첨을 통해서 대학을 배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샌델 교수조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예, 게 예. 앞서 말씀하신 독일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에 그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예. 근데 그때 상황이 과연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랑 비교 가능할까라는 부분이 궁금해지는 예, 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또 다르게 특히나 이 사교육 시장이 너무 커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한 해 한 2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렇죠. 종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시스템이 바뀌면 반대급부가 분명히 생길 테고요. 또 학부모들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기득권층 있지 않습니까? 사교육을 통해서 그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그 부모 계층에서도 또 분명히 반대가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이걸 그 바꾸는 과정에서 혼란 이것도 반드시 거쳐 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그럼 보십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그래서 저는 교육 개혁이란 말을 가능하면 안 쓰고요. 네. 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구조기 때문에 이 틀을 바꾸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렵겠죠. 그 과정이라는 건 지난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그 변화 과정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당연히 생기겠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건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불행한 아동기, 유년기, 청소년기를 가져서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전 그렇게 봐요. 지금 방금 그리고 이제 대학 서열제를 없애고 이제 추첨제를 통해서 이렇게 간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건 이제 샌델 교수가 미국의 네. 경우에 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 그런데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립대 비중이 너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립대를 강제로 편입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먼저 예를 들어 서울대라든지 국립대부터라도 먼저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가요? 예, 그 이야기는 사실은 짧은 시간에 이야기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네. 지금 한국은 80% 이상이 사립대 구조로 가지고 있는 건 아시죠? 네. 전 세계에서 가장 기형적인 고등교육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네. 사립대학 비율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말하자면 경로로 말하자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대학 등록금을 없애는 거예요. 대학 등록금을 국가가 말하자면 무상으로 대학 체제를 바꾸는 것이죠. 그 이후에 사립대학들은 어떻게 돼요? 국가가 대학 등록금을 다 지불하게 되면 네. 사립대학이 있을 사실상 이유가 없죠. 점진적으로 공용화하면 됩니다. 점진적으로 소위 명문사립이라고 하는 일부 대학의 반발이 예상되죠. 그렇죠. 그것을 얼마든지 말하자면 설득해낼 수 있는 그러한 교육적 수단은 많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지금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예. 그 다음에 국립대학들이 있죠. 국립대학이 한 13% 있죠. 네. 예. 13%는 국립대학의 개혁안은 많이 있는 거죠. 이미
예, 그건 소위 네트워크화해서 상위에 한국 대학이라고 하는 상위 대학을 두고 넘버링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한 방식으로 20년 전부터 지금 이야기되어 오고 있죠. 예, 그래서 그것은 말하자면 제가 혁명이라고 말한 것처럼 기존의 인식 틀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것을 깨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인 것처럼은 보이지만 예. 그 가는 과정이 과연 어떨까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정부가 검찰 개혁을 했습니다. 그 예. 검찰 개혁 과정을 보면 정말 지난한 과정 충돌도 너무 심했잖아요. 예, 못지않게 이거는 더 클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심지어 검찰이라는 권력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서울대생들이라든지 서울대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들 예. 이미 거길 졸업한 이미 기득권층들 아닙니까? 예. 거기도 분명히 반발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일 텐데 그런 예. 것들은 어떻게 또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너무 제가 보기엔 좀 이렇게 평면적인 분석이시고요. 조금 입체적으로 보면 지금 서울대 안에서도 대학생들의 그런 자살 문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샌델 교수도 똑같습니다. 이번 책을 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하버드 대학 내에서 너무 자살률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류의 능력주의 경쟁 사회는 거기에 승자들조차 대단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서울대도 똑같습니다. 서울대 아이들의 46%가 우울증 상태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도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 안에 있는 많은 교수들도 이것은 교육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교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쉽지는 않겠죠, 물론. 네. 그러나 우리가 말하자면 사회 전반에 걸친 대전환의 출발점은 교육혁명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 과정은 쉽지 않으나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서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등록금 폐지부터라고 그렇죠. 했는데 예. 그럼 등록금 폐지하면 결국에는 그 돈을 다 정부에서 당연하죠. 담당을 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근데 세금을 올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 예. 기존에 있던 예산을 교육 쪽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 어떤 방식을 그럼 택할 수 그러니까요. 있습니까? 지금 그것도 설명을 하려면 참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네. 그냥 짧게 말하려니까 어려운데요. 우리나라는 네. 지금도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 국민의 권리예요, 교육권은. 고등교육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임시 정부 때부터 국가가 교육을 책임진다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미국식이랑은 좀 달라요. 미국은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이라고 교육을 보지만 네. 우리는 국가가 해야 될 의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가 처음 한 게 뭐예요? 대학 무상등록금 했잖아요. 그거 아세요? 지난주에 발표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학 무상등록금입니다. 이것은 지금 샌더스와 엘렌이라고 하는 상원의원이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물론 모든 대학은 아니지만 커뮤니티 칼리지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책이 나왔어요. 이것은 꿈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경우는 반값 등록금 했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투여돼야 하느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대체로 6조에서 12조입니다. 맥시멈이 12조예요. 12조 큰 돈 아닙니다. 사실은. 예, 그것은 12조를 통해서 가장 큰 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재정이에요. 그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육 문제가 다른 분야랑 이렇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도 결국 학부모들이 교육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자식들한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바라는 마음들이 그렇죠. 많이들 있을 텐데 예. 그렇게 된다면 상위권 대학을 통해서 자꾸 좋은 일자리를 가기 때문에 이 높은 데로 자꾸 가려는 욕망이 결국에는 좋은 일자리에 더 월급을 많이 주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분야로 넘어가 보면 양극화가 너무 심해요. 그렇죠. 양극화가 심한 걸 해소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육만 해결이 된다고 이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신 거고요. 당연히 사회개혁과 교육개혁이 같이 가야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노동시장 개혁, 이것이 교육개혁과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지금 한국의 경우는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이 능력주의 사회가 한국 사회를 너무나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일종의 한국 사회는 군사 독재 사회에서 엘리트 독재 사회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 정도로 소수 전문 엘리트 계급이 너무나 엄청난 부와 사회적 지위를 독점하고 있는 사회가 돼가고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가장 예리하게 지적한 게 지금 샌델 교수예요. 자, 마지막으로 짧게 네. 지금 현 정부 이제 1년 안에 이제 마무리되고 새로운 네. 정부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뭐 대선 후보군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공정과 정의라든지 부동산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지 교육 얘기는 좀처럼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한마디를 짧게 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요. 지금 결국은 교육이라고 하는 문제가 시대 정신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주정부가 이행할 때 김대중 정부에서 소위 민주주의 문제, 노무현 정부에서 지역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었죠. 지금 다음 대선의 시대 정신이 뭐냐? 그것은 사회개혁 중에서도 저는 교육개혁이 먼저라고 보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그 몸을 풀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네. 대선에 이런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교육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 현재 관심이 예,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이번에 교육 최초의 교육 대통령으로 한국 사회에 기록되는 그런 대통령이 나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네. 그러길 기대합니다. 혹시 여러 후보군들한테 혹시 자문 의뢰를 혹시 받으셨나요?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조금씩 그런 자문에 대한 의뢰들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육의 미래 김누리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